NH투자증권의 조미진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기분 연구원님. 좋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본인 섹터가 오르면 기분 좋죠. 저는 좋더라고요. 아. 네, 제가 주식을 하는데 나의 종목이 오르는 것보다 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오르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약간 내 자식들이 잘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도 잘 알죠. 아, 그렇군요. 전 그런 심리가 있는지 또 몰랐네요. 네. 자, 그래서 식음료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접하는 거라서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제목을 보니까 무슨 2011년과 지금 2021년이 뭐 비슷한 추세다라는 의미이신 것 같습니다. 데칼코마니니까 그런 뜻이겠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저도 제목을 보고 2011년도에 뭐가 있었나 기억을 해봤는데 사실 그때는 차화 정권이 기억 안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도대체 이거는 어떤 의미로 지으신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저렇게 제목을 정하면 우리 조미진 연구원님의 나이가 짐작이 될 수도 있어서 2011년도에도 현역이셨던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자, 잠시 아유, 이제 짓궂게 왜 농담했고. 그러세요? 아이, 그냥 오랜만에 MC 봐서 네, 즐거워서 그래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칼코마니 그 의미 그대로 2011년과 2021년의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참고로 어제 나온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아유, 뜨겁네요. 오.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좀 약간 지금까지의 상황을 리뷰를 먼저 드릴게요.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전반적으로 한 3월에 증시가 안 좋았죠. 그런데 음식료는 좀 상대적으로 네. 실적도 빨리 올랐고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도 좋았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외부 활동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가정 내 식품쇼들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그랬어요. 재택근무하면 살만 찐다고 이렇게 막 콜라 갖다 놓고 마시고. 확진자. 네, 네. 확진자 네, 된다고. 확진자 된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았어요. 네, 맞아요. 그 확진자라는 단어가 말해주듯이 실제적으로 가정 내 식품수요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의 예.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그런데 3분기 딱 지나고 나서 주가가 반응이 갑자기, 없어요? 예,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음. 급락까지는 아니죠. 주가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뭐 오늘은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상반기 주가 퍼포먼스를 쭉 둘러보면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랬었죠. 특히 네. 3월, 4월에는 전체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언더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네. 예, 이 자료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인들이 있지만 네. 2011년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 아까 차화정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2011년에 음식료 주가가 좋았냐? 안 네.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근데 네. 뭐예요? 데칼코마니면 올해 안 좋다는 건가? 얘기인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4월까지 안 좋았거든요. 네, 네. 안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그래프는 뭐 음식료 업종과 전체 코스피의 그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놓은 장표예요. 보시면 2010년, 11년 그 전체 코스피 대비해서 사실 음식료 업종의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좋진 않았고요. 높게 이렇게 뭐 고평가받지 못했었고요. 지금도 사실 뭐 2013, 14, 15년에 되게 고평가를 받았던 그 시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에 실적은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뭐 마스크 벗고 외부 네. 활동 시작하고 아까 뭐 대한항공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외부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가정 내 식품 수요는 빠지게 되고 하락하게 되고 작년에 실적 좋았던 거는 이제 역기저 부담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이 주가에 녹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요 그래프 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 되는데요. 곡물 가격들이 사실 올라왔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음식료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품의 원재료들이 있는데 네. 그 원재료들을 보통 우리는 이 밀, 옥수수, 대두, 원당 같은 경우는 다 전량을 수입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곡물 가격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 곡물 가격들이 작년에 3분기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다 같이 올랐죠? 네, 다 같이 올랐어요. 요 이유를 또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2분기까지는 곡물 가격이 굉장히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3분기부터 이게 치고 올라왔는데요. 우선은 소비가 다시 회복을 한 거죠. 코로나 때문에 뭐 가정식품 수요가
올라왔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가 위축이 됐었고 네. 이 부분 이 곡물가도 이런 소비 위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날씨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네. 날씨가 라니냐 현상, 그러니까 이상 기후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특히 이 곡물의 주요 생산국 중에 하나가 또 남미 쪽인데 네. 남미 쪽의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음. 그래서 공급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돼지 가장 많이 먹는 국가가 어디? 중국이죠. 네, 중국이죠. 네. 네, 중국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맞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을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밀, 옥수수, 대두, 원당은 이 사료로도 쓰이는데 이 사료의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수요는 낮아서 실제적으로 가격도 오르지 않았었는데 작년부터 이 돼지의 사육도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죽은 거 다시 회복시켜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수요도 올라갔는데 음. 우리가 먹는 수요도 올라갔는데 이런 그 가축의 수요도 올라가면서 네. 수요는 올라갔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날씨 이상기후 현상으로 해서 공급이 위축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다 깨진 거죠. 그래서 가격은 작년 하반기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억해 보시면 연초에 보면은 텍사스 한파. 네. 제가 텍사스 출신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텍사스 출신인데 근데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텍사스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아. 영도로 내려가면 난리가 나요. 네. 학교가 휴교를 하고 뭐 눈이 내리는 거를 뭐 거의 뭐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아. 보는 사람도 있고 평생 못 본 사람들도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한파가 났으니 얼마나 난리였겠어요. 그렇게 이상기후 현상들이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공급의 위축을 더 야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말씀드렸던 그 전년도 역기적 부담 플러스 원재료 가격의 상승 부담 이렇게 엮이면서 사실 음식료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우려들이 부각이 되었다. 그래서 3월, 4월에 그렇게 음식료들 주가는 좋지는 않았어요. 증시가 뭐 코스피 3000 시대 뭐 이렇게 올라왔지만 사실 음식료는 좀 철저히 소외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예, 이게 바로 2011년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예. 결국에 이게 원가 부담이 올라갔는데 이 원가 부담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음식료 업체들은 어려워요. 네. 하지만 이 원가 부담을 가격으로 잘 전가시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곡물가가 뭐 주구장창 오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 빠지게 되면 이익 스프레드는 개선되는 효과들이 나타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음식료 같고요. 업체들이 또 가격 올리면 안 내려요. 곡물가가 오른다고 가격을 올리는데 맞아요. 국제 곡물가 내렸으니까 저희 가격 내리겠습니다 하는 업체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굉장히 뭐 박수 받을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면 저희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섹터 같은 경우는요. 반도체나 배터리나 산업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잘하면 어느 정도 수급이라든가 가격 P하고 Q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지금 딱 듣는 순간 걱정이 되는 게 식음료 부분은 계절이라든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좌우지우지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게 되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무슨 한파가 있을지 가뭄이 있을지 모르는데 좀 주저될 요인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그게 단기 이슈냐 중장기적 이슈냐의 예.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단기적으로 어느 지역에 뭐 한파가 있었다. 네. 뭐 이게 뭐 글로벌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다 깨졌던 이슈가 네. 올해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이 원재료 아. 가격의 그런 급등세가 예,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보시면 2007년 8년에 있었고요. 네, 네. 그 급등세가 음. 그리고 11년 12년에 네. 두 번째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예. 있었고요. 지금은 3차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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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왔고요. 네. 지금은 이제 이 원가 부담을 어떻게 가격으로 다 전가시킬 수 있느냐가 이 음식료 업종의 네. 화두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유치한 질문도 하나 차장님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거- 제가 안 받겠습니다. 허락할 테니까 해보세요. 안 받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거절하겠습니다. 차장님이 대답해 봐 주세요. 네, 네. 제가 좀 해볼게요. 궁금한 게 네. 강원도에서 그렇게 옥수수 많이 키우는데 왜 전량 수입하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지 않나요? 강원도에서 그 가다 보면 다 옥수수 예. 내다도 팔고 그러는데. 근데 막 거기는 다르잖아요. 그 다른 규모가 건가? 다르잖아요. 종자가 다른 건가? 종자가 다르고요. 네. 그
우리가 많이 보이는 것과 네. 이게 실제적으로 뭐 사료나 네. 여러 가지 음식료에 쓰이는 이 물량 공급을 다 될 수는 없는 그 물량들이죠. 양이 우리가 네. 생각한 거랑 감당이 안 되는 그럼 말씀하신 거구나. 단가도 맞지도 않고. 강원도에 지금 네. 옥수수 막 3개 해놓고 5,000원씩 하는데 네. 그걸 밀가루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기도 하네. 그 미국 같은 데는 영화 보면 옥수수반에서 이러면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못 맞아요. 빠져나와서 네. 워낙에 많이 키우니까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거군요. 알겠습니다. 안 받을 거 그랬는데 괜히 아니에요. 진짜 궁금했어요. 네, 맞아. 또 진행해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하드예요. 지금 2011년에 물가 상승이 아주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나오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간중간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있었던 거는 2011년 이후로는 없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이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식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정권 교체 시기에 네.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랬나요? 네, 정권 플러스 마이너스 네, 1년 시기에 물가가 상승했다. 뭐 이런 법칙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원래 정권 교체 전에 조금 눌러놨다가 교체되고 나면 조금 오르고 그러지 않나요?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권 뭐 교체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물가까지 좀 신경 쓸 여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시기 정도의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되게 높다. 제가 5년 전에 그렸던 그래프 올해 또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정부의 스탠스에 따라서 물가 안정 정책을 쓰는 정부가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을 열어주는 정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긴 지금 전문가 계시니까 이번 정부는 어떻죠? 이번 정부는 솔직히 스탠스가 달라요.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목표 물가제 2%를 최근 한 7년 동안 달성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물가가 왜 안 오르는지 걱정하고 있었어요. 네. 본인들이. 네. 네. 제가 그건 작년에 이주열 총재님한테 직접 여쭤봤어요. 총재님 어떻게 물가 목표제 2%를 못 맞추세요? 그랬더니 요즘 물가가 안 올라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진짜로 진짜 이거 한국은행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한 게. 그래서 직접 여쭤봤더니 그쪽은 그걸 걱정하는데 네. 우리 중앙 정부 차원 네. 농림부나 이런 데는 사실 농산물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가 재배하지 않습니까?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급등할 것을 크게 우려했고요. 올해도 지금 재배할 인력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어서 양쪽의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예. 우리 위원님은 어떻게 예상을 하시죠? 물가가 물가가 오를 네네네네. 거냐? 사실 오르고 있어요. 네네 오르고 그러니까 있죠. 저는 이제 음식료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네네네. 거고요. 음식료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원가 부담이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에요. 네. 뭐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뭐 잠깐 오르고 많은 물가의 상승세라면 뭐 충분히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지속된 상황이고 2008, 9년 그리고 11, 12년에 우리가 에그플레이션이라 불리웠던 그 시점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좀 어려워요. 이거 그대로 냅두면 어려워요. 그럼 어렵다는 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계속 올라간다. 아니요, 수익성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계속 원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수익성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소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뭐 인건비 부담 올라왔고 운반비 부담 올라왔고 사실 그리고 원가까지 올라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자꾸 정부에다 소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에 그때 이명박 정권이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이명박 정부의 스탠스는 물가를 그렇게 뭐 잘 올려주시는 정부는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물가 안정 정책을 많이 썼었는데 2011년에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너무나 신기하게 곡물가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빠지기 시작해요. 2012년에. 빠지기 시작하니 기업들은 좋은 거예요. 네. 원가는 올려놨고 곡물가 빠지니까 이익 스프레드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놓아놨네요. 네, 맞습니다. 놓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잠깐 그냥 오래 반짝 논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시면요, 2, 3년간 계속 이어집니다. 이 수익성 개선세가. 물가는 계속 하락하고 올려놓은 제품 가격은 계속 유지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이 큰 대의 명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어차피 가격은 안 내릴 테니 지금 사놓으면 식음료 쪽은 1, 2년 뒤에는 좋은 성과가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에도 사실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업종들이 좀 더 부각을 받았었고, 그리고 음식료는 상대적으로는 그 뭐 2008, 9년부터 있었던 네. 원가 부담과 그리고 2011년에도 그 원가 부담이 또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수익성 하락의 그런 좀 약간 우려들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올해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년도 그 굉장히 좋았던 그 네. 역기적 부담까지 있어서 예. 주가 저도 상반기 때 되게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좋지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으로 전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좋은 흐름들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고물가가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수요는 지난 3분기에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습니다. 결국에 그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던 수요는 올라왔고,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급은 위축된 상황에서 갑자기 급등하다 보니까 이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졌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하진 않아요. 결국에 안정화가 된 거죠. 그래서 뭐 수요는 뭐 이 정도 상황 유지. 그럼 이제 공급이 또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이슈가 그동안은 가장 컸어요. 네. 요게 지금 뭐 국제 기후 센터의 그런 뭐 전망 자료예요. 네. 라니냐, 그러니까 뭐 겨울이 춥고 뭐 가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기후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쭉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라니냐는. 그리고 지금 4월부터는 좀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뭐 작년에 여름 생각해 보시면 장마도 되게 많았고 예. 그리고 그렇게 덥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가뭄이나 이런 상황들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지금 국제 기후 협회에서 전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기후는 좀 안정화된다. 네.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 보시면 파종은 가속화된다. 지금 농가 입장에서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이 공급량을 많이 되면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렇네. 돈이 많은 거예요. 빨리 심어야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재배 지역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 수요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황에서 재배 지역이 확대되니까 공급량은 늘어났고요. 네. 사실 뭐 연초에도 한파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파종이 지연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연 안 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저뿐만 아니라 저희 원자재 쪽 그 애널리스트도 계신데 네. 2, 3분기까지는 뭐 지금에서 뭐 크게 하락은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횡보하다가 3분기부터는 말씀드렸던 그런 공급량 증가 이슈로 인해서 뭐 좀 하락세를 다시 약세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또 날카로운 질문 하나 네. 좀 해볼게요. 안 받으시면 안 돼요. 들어보고. 지금 위원님도 이렇게 전망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음식료 업체들의 뭐 기획실이나 이런 애들도 이런 분들도 제가 네. 전에 이런 애들이라고 했다가 댓글 엄청 넣었어요. 이런 분들도 사실 전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MS 경쟁을 하는 거 아니냐. 만약에 공제 공방이 떨어질 거 아는데 지금 올랐다고 다른 업체들이 가격 올려버리면 그래 너희 올려 난 안 올릴 거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아요. 결국 원재료 가격이 조금 오른 게 아니라 많이 올랐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고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지금 올려놓은 거는 막 빠지면 좋은데 왜 안 예전에 올려요? 담합하다 많이 걸렸어요. 담합은 아니죠. 담합이 아니라 네네. 각각 업체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똑같은 품목을 같이 판매하면 뭐 담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음식료 업체들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굉장히 차별화가 다양한 있어. 카테고리를 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대1 매칭을 하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담합할 수 있는 품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올려놓으면 그리고 지금 다 같이 좋은 거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안 좋은데 이거를 안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올려놓으면 좋고 또 하나는 MS 경쟁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다. MS 경쟁의 이슈가 있었던 게 2019년, 8년이었어요. 예전에 막 진라면인가 뭐 어디 뭐 신라면 잡으려고 막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제 기억에. 2016년이고요. 진라면 가격은 유지하고 네. 그런 거야? 네, 2016년이었어요.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그거 한번 좀 되짚어 보면이 네. 2016년에
농심이 12월인가 그때 가격 인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하죠. 그때가 박근혜 정권 말기였어요. 예. 네. 근데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 때문에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조금 불편하긴 한데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많이 침체돼 있었어요. 네, 네. 거기에 라면까지 인상을 딱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너 서민 식품이 라면까지 인상을 해라는 이런 약간 사람들의 국민들의 울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오뚜기는 우리 안 할 거야. 가뚜기.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래서 가뚜기로 칭송을 받으면서 사실 오뚜기 같은 경우는 월별 한 80억, 70억 정도 그 진라면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이게 120억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래. 그럼 50% 오른 거네요. 뭐 그렇죠. 네. 점유율도 그래서 오뚜기가 많이 치고 올라갔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점유율이 다시 좀 각자의 자리를 찾고 있어요. 오뚜기는 지금 한 3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한 23%뭐 이렇게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는 50%가 깨지냐 어쩌냐 막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았는데 지금 55% 이상으로 회복한 상황입니다. 점유율이 이렇게 상위 사업자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그런 점유율을 되찾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음식료가 과거에 굉장히 좋았던 게 안정적인 그런 영업 현금 흐름과 그리고 영업 이익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안정적인 그런 실적 흐름이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그 독과점 체제예요. 독과점 체제고 워낙 음식료가 독과점인가요? 다 독과점이죠. 네,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재단 같은 경우도 점유율 뭐 잘 안 나오는 것들이 30% 정도예요. 세계에서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뭐 거의 그런 상황이라 음식료 모르시나 되게 잘하시는데요. 네. 먹는 건 좀 합니다. 투자를 못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음식료가 굉장히 독감 체제였어요. 과거에 보면 특히나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 독과점 체제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 현금 흐름을 가져가고 영업 이익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생기고 그리고 온라인화로 인해서 사업자들, 플레이어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경쟁 좀 체제로 돌아섰었습니다. 그게 2018년, 19년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또 반전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뭐 진라면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돌아서 가서 보면 2015년에는 뭐 짜왕, 진짬뽕 이런 신제품들이 엄청 활발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신제품 경쟁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코로나19로 다 기존 제품들로 회귀합니다. 내가 만약에 마트에 가서 사재기를 할 때 뭐 어떤 게 신제품이고 어떻게 맛있을까 이거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 습관적으로 먹던 내가 기존에 먹던 거 잡게 돼요.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의 점유율이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야, 이것도 재밌는 패턴이네요. 네. 예. 이게 뭐 질문하는 것보다 답이 그냥 쫙쫙 나오니까 네, 그냥 그러네요. 속이 뻥 뚫리네요. 네. 그동안 궁금했던 게 확 풀리는데요. 네, 궁금하셨나요? 네.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보는 뷰고요. 네. 결국에 이제 지금 상황은 작년도 엮이죠. 그리고 그 곡물가의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때문에 그렇게 좋진 않다. 네. 하지만 가격으로 전가되면은 앞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향후 2, 3년간 좋아질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네. 곡간이 채워지면 네. 딴 걸 할 수 있는 여러 개 많아지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음식료의 주가가 사실 앞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2010년, 11년에 굉장히 안 좋다가 12년, 13년, 14년 쭉 올라와요. 밸류에이션이. 예. 근데 이제 14년에 아까 제가 뭐 제당 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더 주가는 올라가요. 요때는 그 수익성보다는 음식료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각이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네, 그때 오리온 같은 거 뭐 중국 때문에 좀 많이 오르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네, 잘 기억하시네요. 네. 그게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메가 히트 브랜드입니다. 네. 아까 잠깐도 언급했지만 그때 기억해 보면 뭐 진짬뽕, 짜왕, 허니버터칩, 예. 좋은데이 뭐 우리가 뭐 말하면은 다 그때 아는. 그랬었지라고 네, 했던 예. 제품들이 다 나왔었어요. 그때였나요? 네. 허니버터칩 사러 진짜 온 편의점을 다 돌아다녔는데 네. 그 편의점 사장님한테 오면 연락 좀 달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허니버터 저도 신제품 나오면 잘 먹어보거든요. 예. 근데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때 대량으로 구매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어찌됐든 그렇게 신제품들 많이 나왔고 이렇게 신제품 개발에 활발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는 채워졌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생기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저는 2021
1년에도 이렇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것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브랜드들이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기존 제품들만 계속 팔고 있냐? 아니요. 요 기존 브랜드들의 익스텐션 버전들을 많이 내요. 초코파이 지금 뭐 말씀드렸던 이 초코파이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초코파이 말고도 뭐 되게 다양한 초코파이 맞아요. 바나나 맛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작은 맞아요. 것도 예, 있고. 예. 맞아요. 뭐 꼬북칩 예로 들면 네. 꼬북칩도 처음에 뭐 그 코스프 맛이 되게 인기였는데 네. 지금은 초코 추러스 맛 엄청 인기죠. 그래서 플레이버 익스텐션 제품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오면서 이 브랜드 자체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가 브랜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점유율 기존의 그 상위 사업자들의 점유율이 강화되고 이 가능화될 수 있었던 게 메가 브랜드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뭐 3년, 4년 쭉 놓고 봤을 때 신제품으로 또 한번 이제 매출 형성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것도 생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셨던 그 해외 스토리가 네. 또 부각이 됐어요. 2011년 이후에 2013, 14, 15년에요. 요 그림 기억하실 알죠. 거예요. 별그대. 네, 별그대. 예. 엄청 인기였죠. 아, 그럼요. 저도 울면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정말 뭐 치맥 열풍까지도 네. 있었던 시점이고요. 이 별그대뿐만이 아니라 뭐 여기 보는 뭐 삼시세끼 이런 뭐 프로그램들, 네. 그러니까 예능과 드라마를 모두 섭렵한 그런 전반적인 한류 열풍이 불었던 게 바로 13, 14, 1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지나면서 사실 가장 수혜를 받았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화장품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음식료도 여기 보시면 뭐 치맥 열풍 벌었던 것처럼 뭐 세컨 티어로 좀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또 2021년 이후에도 또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있었던 시기에 많이 말씀드렸던 게 막 네슬레 상황들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는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 시점에 네슬레가 그 커피 믹스를 그 군인들에게 주면서 그 커피 믹스가 전 세계로 뭐 확산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이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사재기 효과들로 인해서 글로벌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제품들을 트라이할 수 있고 그래서 소비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2021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진 않았어요. 이유는 국내도 엽기저지만 해외도 엽기전 거예요. 해외는 작년 기억해 보시면 거의 월마트를 털어가는 수준으로 네. 네. 그런 거 외신에 많이 나왔죠. 막 맞아요. 서로 네. 싸우고 막. 네, 맞습니다. 여기 자료에 없는데 월마트를 거의 털어가는 수준으로 그 사재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우리나라 제품도 사실 브랜드가 있어서 이게 잘 팔렸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익스포저, 입점이 되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같이 팔리는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엽기저로 인해서 그런 성장률 확대가 안 나타났었고 저는 이게 하반기로 갈수록 작년에 엽기저보다는 좀 완화되고 그리고 해외 쪽의 성장 모멘텀도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결국에 음식료가 항상 지적받았던 게 내수의 한계죠. 네. 내수의 한계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 쪽이 계속 붙어주게 되면은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과거와 좀 다른 게 과거에는 거의 우리 중국에만 목을 맸어요. 한류 열풍도 거의 중국에만 목을 맸는데 지금은 중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확산될 수 있는 그 글로벌 지역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 과거 대비 많아졌고 또한 그 기여도 또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국내가 조금 둔화된다 하더라도 해외 쪽이 뭐 비중이 더 높아졌고 이쪽이 계속 성장을 해준다고 하면 전체 실적은 끌어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도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 방금 슬라이드에서 해외 쪽이 부각됐었을 때 지금 농심, 풀무원, 오리온 우리는 다 식음료 회사라고 하지만 주력 제품군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해외가 좀 더 부각되는 상황으로 변화됐다고 했었을 때 제일 좀 관심을 둬야 될 회사들은 어느 쪽에 어느 주력 제품을 파는 회사가 가까울까요? 질문이 근데 약간 저는 이 네 가지 다 그러면 부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하면 네. 해외에서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일단 뭐 예전에 이제 오리온 같은 포텐을 일단 오리온은 증명했고요. 네. 오리온은 지금 매출 비중 보면 75%가 해외입니다. 네. 증명했어요. 중국 기업이잖아요. 거의 뭐 그렇게 네. 볼 수 있죠. 중국에서 뭐 전체 매출의 50%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재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포텐셜이 굉장히 높죠. 네. 2018년 11월에 그 미국의 냉동식품 업체 슈완스를 인수합니다. 예. 슈완스를 인수한 게 사실
왜 인수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만두. 만두? 만두 만두? 아니에요? 만두가 그러니까 그 만두도 냉동식품이잖아요. 비비고. 그런 것 때문에 비비고 이게 비비고 되게 맛있어요. 미국인들이 맛보면 제가 아는 범주에선 식음료 업체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는 그 습관적인 소비 브랜드를 가져오는 거랑 그쪽의 유통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얘기하려고 두 분 했는데. 다 맞는 말씀이세요. 아, 나 유통망 이 하려고 두 가지를 딱 이 두 가지를 딱 믹스하면은 딱 맞아요. 그러니까 비비고를 그 미국에다 팔고 싶은데 네. 유통망이 없고 네. 유통망에서 좀 자기네들의 브랜드 입지도가 약하고 그리고 물류나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완스를 통해서 이 비비고의 성장을 한번 계획해 보겠다 이런 취지에서 시완스를 인수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저거 보니까 좀 성공적인 것 같네요. 점유율이나 이런 거 보면. 일단 이건 점유율은 아니고요. 아. 전체 매출액을 아. 차지하는 이 비중이에요. 비중? 근데 시완스를 인수하다 보니까 18년에서 19년 올라갈 때 비중은 올라갔고요. 네네. 근데 사실 뭐 시완스의 그런 성장성이 너무 좋다 해서 인수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요인들 때문에 인수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시너지 효과들이 부각되고 시작한 거는 작년 하반기부터입니다. 예, 연말부터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보니까 그 슈완스 쪽에 그 입점률이라고 하죠. 슈완스를 통해서 비비고 만두가 그 월마트나 뭐 타겟 크로고 이런 쪽으로 지금 입점이 되고 있는데 입점률이 과거 30%에서 60%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상반기는 아마 입점을 막 했겠죠. 그리고 아직 매출이 막 부각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거고 이렇게 매출이 부각되기 시작하는 건 아마 하반기가 조금 더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농심은 좀 아쉬워요. 농심 진짜 작년에 짜파구리 때문에 좀 되게 수혜를 볼 수 있었는데 네네네. 오히려 코로나19가 이 농심의 그런 올가닉한 성장을 좀 저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짜파구리로 해서 그 외국인들이 농심의 그 신라면이나 뭐 짜파게티나 네. 그리고 뭐 너구리에 대한 이런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한 역기저 때문에 이 올가닉한 그로스가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농심도 하반기 때는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풀무원 이거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서 아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기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가서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 음식료 이 업종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 뭐가 있을까 하게 되면 예전에 2013, 14, 15년은 HMR이었어요. 홈밀 그렇죠.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네네네. 하는 HMR이 사실 신규 세그먼트로서 음식료 기업들의 성장을 일으킨다라는 컨셉으로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죠. 이때 뭐 스토리를 보면 1인 가구가 1인 증가한다. 가구.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 이제 홈밀이 많이 부각이 되고 HMR 같은 가정식품들이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는 컨셉이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 많이 부각을 받았고 지금도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또 하나의 이렇게 멀티플의 프리미엄을 주는 요인으로 말하기는 약간 진부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말했어. 2015년부터 계속 HMR에서 오래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료에서 제시한 거가 바로 대체식품입니다. 대체식품. 어떤 걸 대체하는 거죠? 기존 식품을 대체하는 거죠. 아, 그래요? 왜 그렇죠? 교수님 곤충 단백질 드실 수 있겠어요? 그 저는 아직까지는 뭐 식물성이나 이런 거 그런 거는 먹을 수 있겠는데. 저도 그렇긴 한데 그냥 첫 번째 제 대체 식품을 여쭤본 이유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식재료가 공급이 안 돼서 대체를 하는 건지 왜 저게 화두가 되는지가 궁금해요. 원래 대체식품 하게 되면이 예. 베지터리안 그리고 비건 예. 이렇게 좀 조금 다른 그런 네네네. 식습관을 가지신 네. 분들이 먹는 제품이었죠. 네. 그분들이 타겟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비건 인구가 적어서 이 대체식품, 대체육이나 대체식품이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고 한 2년 전까지는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달라졌나요? 작년부터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어떤 타겟층이 소비자층이 먹는 제품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일단 비건 제품들 그리고 대체식품을 먹는 분들의 이유는요. 첫 번째는 동물복지입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대체식품 중에서 대체육이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
고기를 만드는 이런 약간 가공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비윤리적이다라고 해서 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그쵸. 네. 동물 복지 차원에서 대체 육을 드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건강. 고기 먹으면 아무래도 좀 헤비해. 그렇죠. 네, 먹고 바로 자면은 그 다음날 붓고 약간 이런 약간 그리고 막 소화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건강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대체육이나 대체 식품 시장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진짜 그 소비자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코로나19 이후에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니까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음식료뿐만 아니라 소비재 시장은 환경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 환경이 화두예요. 이거는 기업의 니즈와 소비자의 니즈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 세그먼트가 성장하는 데는 이거는 소비자만 원해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업과 소비자가 서로 손을 잡아야 돼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 행태가 변하고 HMR처럼 인구 구조가 바뀌고 이럴 때 그 기업들도 나도 뭔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네? 라는 그런 니즈들이 맞물렸을 때 결국 성장할 수 있다라 보고 있는데 HMR이 과거에 그랬고요. 이번에 부각받을 수 있는 게 대체 식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비건 인구가 너무 작아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들이 과거 2년까지는 있었지만 이러한 제품들을 먹는 이유들이 좀 보다 확대가 되면서 지금 대체 식품 시장은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비건 인구가 우리나라 200만 명이나 돼요. 저게 지금 국내 네, 국내입니다. 네. 200만 명이라고요? 그럼 몇 명? 20명 중에 거의 한 명이라는 얘기네. 지금 한 뭐 3% 정도 지금 뭐 이런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건들만 먹는 제품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은 채식만 해서 네. 먹는 제품이 아니라 그냥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해서 뭐 일주일에 한 끼 정도, 한 달에 한 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이 이제 대체식품이 되고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대체식품 시장은 거의 지금 식품업계의 화두입니다. 네, 화두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풀무원이 바로 이 대체식품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일 것 같아요. 뭐가 선두주자일까요? 풀무원 하면은 두부. 콩이죠. 두부. 순두부. 네, 맞습니다. 두부. 두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단백질 그렇죠. 제품이죠. 예.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그 글로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해외 쪽에서 되게 판매가 잘 되고 있었어요. 두부가요? 네, 두부가요. 오. 그러니까 풀무원이 사실은 그 과거에 있는 그 해외 쪽의 적자가 주가 상승과 실적 개선에 발목을 붙잡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두부 제품들이 좀 더 이제 시장에 알려지고 소비자들이 두부 제품에 대해서 인지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풀무원은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이 판매 호조를 보여서 결국에 그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고요. 외국에서는 왜 이렇게 두부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건들? 그렇죠. 외국인들이 그 식물성 단백질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조금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해외 쪽에서는 훨씬 우리나라보다 일단은 비건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고민들도 많고 또 아무래도 이렇게 비만 인구도 많아요. 반대로 그렇죠. 비만 인구도 네네. 많아서 왜 저를 쳐다보시고 우리 찌르신 교수님 것 비만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아니 뭐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좀 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 두부 제품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각을 받았고요. 지금은 풀무원이 단순하게 두부가 아니라 뭐 작년 12월에 미국에 출시한 브랜드가 플랜트 스파이럴드라는 브랜드예요. 요거는 그냥 두부가 아니라 뭐 두부를 이용한 간편식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가 식물성 고기까지 구축을 해서 전반적으로 식물성 지향하는 제품들을 출시하겠다. 뭐 이런 풀무원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성장주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원래 음식료가 성장주 느낌은 없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 것 네. 같아요. 자,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한 비욘드 미트. 아마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제가 비욘드 미트를 처음 제 레포트에 언급한 게 2017년이에요. 7년인데 2009년에 상장을 했어요. 2년 만에 진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밸류션을 거의 뭐 PER을 못 주고요. PSR. 그러니까 결국엔 이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의 규모에 비례해서 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이 비욘드 미트는 성장주 컨셉으로 많이들 접근하셨었고 이제 그러한 그 컨셉들이 다른 식품 기업들에게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투썸 플레이스도 지금 이 비욘드 미트를 동원 F&B가 가져와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욘드 미트를 또 받아서 지금 제품을 출시했고요. 그러니까 샌드위치야 파니니 같은 제품인데 네네. 이걸 출시했고 뭐 버거킹도 최근에 플랜트 뭐 와퍼 이런 것들 출시하면서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외식 업체들이나 식품 업체들이 이런 대체 식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네요. 작년에 방송하다가 안현모라는 방송인 네네 알죠. 비건 사업을 시작한다고 오. 그러면서 투자 뭐 이런 걸 여쭤보는데 그때 들어갈 걸 놓쳤네. 이게 그 식물성 단백질 이건 네. 저희 계속 먹고 있잖아요. 라면에 들어가 있는 거. 라면에 그 네네. 고기가 진짜 네. 고기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어릴 때 그 되게 그 배신감 느꼈는데 배신감이죠. 이제는 네. 그게 이제 사회 현상으로 사회현상으로. 찾아서 먹는 네. 그런 현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야, 정말 신기합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곤충 단백질 시장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커졌네요. 저거는 사실 저는 번데기는 먹는데 네. 저기에서 사용하는 건 막 이만한 곤충이잖아요. 진짜. 그쵸.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실 그래서 네. 곤충 단백질 시장이 뭐 성장은 하고 있지만 여기보다는 그 콩으로 콩이나 하는, 뭐 밀 이렇게 대두 단백이나 뭐 음. 밀 단백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시장이 먼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이 훨씬 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세그멘트 밸류에이션하고 이게 다른다고요. 그렇죠. 밸류에이션이 사실 음식료가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시장 그렇죠. 대비해서 굉장히 비싼데 지금은 그 밑으로 내려와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밸류에이션 부분, 한번 네. 볼까요? 네, 밸류에이션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아까 그 다음 그렇죠. 슬라이드였던 것 네. 같은데. 그거는 음. 다른 슬라이드 거요? 아니고요. 아, 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밸류에이션이고요. 네. 밸류에이션 뭐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게 밸류에이션인데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이 진한 파란색이 코스피의 그 PER 그리고 이 옅은 그 보라색이 지금 음식료 업종의 PER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1년 지나면서 이게 역전이 돼요. 코스피를 역전하면서 프리미엄을 받았었고 지금은 다시 또 역전을 당해서 언더퍼폼하다가 최근에 조금 올랐어요. 네. 뭐 오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좋았는데 네. 올랐어요. 근데 이제 워낙 싸지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오르는 주식 없고 또 계속 빠지는 주식 없고 그래서 지금 가진 체력과 그리고 중장기적 전망 대비해서 너무 많이 저평가됐다라는 인식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요인들이 너무 과도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5월부터 조금 반전을 일으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1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서프라이즈 난 업체들도 많았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외식이 지금 되게 좋아요. 외식이요? 저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복 외식이 시작하고 보복 외식 하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식품 시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가공식품과 네. 외식이 있는데 네. 작년에 가공식품은 이제 가정 내에서 먹다 보니까 괜찮았죠? 이게 급증했어요. 여기 딱 그래프에서 보시면 딱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데 급증했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외식은 급감을 했습니다. 트래픽이 줄면서 급감을 했었는데 1분기 때 되게 많이 올라오고 왔어요. 너무 신기한 게 저희가 그렇게 많이 먹나 봐요. 가공식품은 안 줄어요. 그렇네요. 안 주는데 이제 외식은 많이 올라온 모습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식자재 유통 업체들 그리고 외식 업체들이 주가가 1분기 좀 지나면서 이제 3월부터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오는 모습이고 주가도 이를 반영해서 좀 많이 반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식자재 유통이나 외식 업체들은 워낙 비용에 대한 그런 노출이 더 큽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어려워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2014, 15년에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때는 HMR하고 같이 1인 가구 증가하면서 외식이 늘어난다. 그 컨셉으로 해서 14, 15년에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HMR은 굉장히 좋았고 외식이나 식자재 유통은 뭐 인건비 부담과 그리고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크고 학교 급식도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20년에 굉장히 안 좋았으나 여기 보시면 적자까지 났었죠.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올라오는 그림들 보시면서 지금 주가를 많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죠. 예, 그렇지만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지금 조금 비싼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가 뭐 바닥이었을 땐 사볼만 했으나 현재 주가에서는 약간 조금 부담이 있어서 선별적으로 좀 보자. 예를 들어서 뭐 SB3립 같은 경우는 휴게소 사업을 하고 있고 휴게소는 2분기부터 계속 올라올 거기 때문에 네. 이쪽이 또 캐시카우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뭐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노브랜드 버거 네. 가맹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쪽에다가 식재 품을 내면서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고 또 이쪽에서 나오는 그 가맹점의 로열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서 외식 쪽에 좀 빠르게 더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컨셉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뭐 밸류에이션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나 워낙 작년도에 기저가 너무 낮은 상황이라서 2분기, 3분기까지 쭉 봤을 때 뭐 영업 그 실적에서의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공식품은 근데 반대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이슈들과 올해의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많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 근데 이 식품이 있는데 외식까지 있는 업체들이 네.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 그게 현재 상황. 오히려. 그거 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몬 같은 경우는 두부도 팔고 있지만 그렇죠. 외식 사업도 해요. 예. 급식도 하고 있고 이쪽은 그럼 작년에 안 좋았겠죠. 네. 안 좋았는데 올해는 그게 회복되면서 식품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이쪽이 올라오면서 전체 실적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식품 쪽에서 워낙 이익이 높기 때문에 전체 밸류에이션은 또 여기 가고 이 식자재 유통업체들보다 좀 더 싸고요. 네. 그래서 이런 풀무원이나 뭐 동원 F&B 이런 업체들도 저는 같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네, 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들었고 업종 이야기 전망도 들었으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추천해 주시고 가셔야죠. 이 종목을 이야기를 네. 하셔야 돼요. 제가 너무 개인들은. 지금 말해서 많이 녹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정리를 안 해주시면 저희는 모른다는 거. 먹는 생각만 했습니다. 빨리 일단 알려주시고 가세요. 오늘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온 거는 이제 CJ제일 대당 이 녹는 플라스틱 그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고 네네. 일단 그거보다 중요한 건 이렇게 뭐 음식료가 좋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핑은 뭔가 약간 헷갈리는 게 제가 들었을 때 풀무원이다 요거다 맞췄으면 맞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선 풀무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CJ제일 대당도 사실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좋게 보고 있거든요. 탑픽을 공개해 주시죠. 제가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제당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틀렸네. 네, CJ 제당 제일 좋게 보고 있고요. 왜 자꾸 틀리지? 저는 CJ 제당 작년에 뭐 14만 원까지 빠졌을 때 제가 거품 물었었어요. 오. 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오. 거품 물었었는데 그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렸던 그 가격 인상의 수혜는 가장 크게 나타날 것 같아요. 사실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은 약간 물량은 빠져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식품이다 보니까 오래 빠지진 않아요. 결국에 다시 수요는 올라오지만 먹던 거 먹죠 계속. 네, 계속 먹어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근데 이 물량 빠지는 게 제일 적게 나타나요. 워낙 이제 파워가 있고 브랜드 여기 있고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가공식품 쪽에서도 결국에 수혜를 볼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쪽에 슈완스와 뭐 이런 협업들이 하반기에 좀 더 부각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 쪽에서의 그런 점유율 상승세가 눈에 띄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미국 뭐 CNN 뉴스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말씀 바이오 쪽. 그러니까 제당이 다 식품 사업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까 생분해 플라스틱을 하는 부분은 바이오 부분이에요. 라이신, 맞아요. 라이신. 메치오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또. 이게 곡물가가 이 라이신 메치오닌이 이 사료 첨가제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나 이런 그 가축들이 예. 사료도 먹지만 이 사료 첨가제를 먹어서 이 가축의 뭐 약간 육질을 좋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더 건강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빨리 크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말씀드린 이런 사료 첨가제들인데요. 요거의 원재료가 옥수수, 전분당, 원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미생물이 분해를 해요. 네.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 미생물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미생물의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 그게- 먹이가 옥수수, 원당, 전분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곡물들이 원재료다 보니까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스파가가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신이나 뭐 이런 트립토판 이런 사료 첨가제 쪽이 올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2분기부터 이 스팟 가격 상승에 따른 그 수익성 개선세가 굉장히 두드러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PHA 네.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거 작년 3분기 때 실적 발표 때 제일제당에서 좀 얘기하면서 굉장히
관심 많으세요. 저도 요거 인덱스 자료를 썼었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플라스틱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배달 하나 시키면 정말 플라스틱 한 봉다리 와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냥 네. 그런 적이 막 배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되게 많은데 이 결국에 배달 문화와 플라스틱의 사용은 우리의 생활에 이점을 줬지만 네. 결국에 환경엔 좋지 않아요. 음. 근데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에 좋지 않은 거는 결국에 나한테 악영향이 오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그걸 많이 깨달게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글로벌 여러 정부에서 국가들에서 우리 플라스틱 규제하겠다. 사실 플라스틱이 제일 처리하기 좋은 방법이 재활용이에요. 예. 그렇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80% 90% 아닙니다. 이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8, 90%는 다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스타벅스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프린트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어려워요. 그리고 뭐 레이블 붙어 있는 네. 그 생수에 막 레이블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그 재활용이 힘들고요. 거기 찐득찐득한 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깨끗이 닦아서 버려야 되는군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장 좋지만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 해서 나온 게 생분해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는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작년에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많은 이런 플라스틱에 지금 노출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몇 개 직할시를 기준으로 우리 이런 플라스틱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26년 정도 되면이 전국적으로 이 플라스틱 규제들이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부각된 게 이 PHA, PLA라는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인데요. 제당이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미생물 공법을 그 분해 공법을 통해서 네. 이 라이신이나 이런 사료 첨가제도 만들지만 동일한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이 미생물 공법을 통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게 PHA라는 거예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그 벤처 기업을 인수했고요. 거기 네. 지적재산권을 인수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이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돼요. 근데 요거는 플라스틱을 두면요 6개월 안에 이게 그 해수면 온도에서 분해가 돼요. 100% 분해가 돼요. 그래서 환경에 이롭다. 근데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죠? 이게 사실 지금은요. 약간 환경을 살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익 사업은 이게 기존 보게 되면은 이 어찌됐든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플라스틱이 원재료잖아요. 원재료 네네. 가격, 부재료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 부재료 가격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쓸 때 3배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안 썼어요. 네. 재산세 안 맞고. 네. 그렇지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아까 중국 얘기도 드렸지만 유럽도 그렇고요. 탄소세를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는 지금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거죠. 비싸더라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규모의 경제가 생길 거고 뭔가는 빠진다. 뭐 이런 논리죠. 약간 규제가 심해지면 테슬라처럼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제일제당이 많이 쓰면 다른 데가 세금 내면서 이 그런 배출권 같은 식으로. 사는 그런 그럴 식으로 수도 될 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재당이 진짜 되게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제당은 말씀드렸던 미생물 공법에 대한 이런 기술이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돼 있어요. 네. 축적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원재료가 옥수수 뭐 이런 것들, 원당 이런 것들이잖아요. 계속 지금 이미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원재료 소싱에서도 경쟁력이 좀 있다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당이 식품업체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식품 이런 용기로 또 사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수직 케어라 그리고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른 기업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제당이 굉장히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서는 좋은 포지셔닝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재당 회사가 직접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직접 그 사업화하려는 거죠. 지금- 자회사를 두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증설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예. 그 관련된 공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흥미로운 걸 하나 배웠네요. 또 더 질문 네. 있으세요? 이게 한국 사회는 이제 한 숟가락 주면 정 없잖아요. 한 개만 들으면 좀 그러니까 하나만 더 추천. 조금 짧게 이제 재당 다음으로 두 번째 네. 요거는 괜찮다. 제가 연초에 추천했던 게 롯데칠성하고 풀먼입니다.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롯데칠성은 왜요? 롯데칠성은 주류 가동을 많이 늘렸는데 예. 굉장히 그게
고정비 부담 때문에 안 좋았었어요. 네.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 비용도 작년에 많이 줄여놨고 네. 그리고 주세법이 바뀌면서 이제 주류 OEM 그러니까 위탁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수제 맥주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가동률이 올라가고 주류 쪽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컨셉으로 좋아했었고요. 그리고 풀머는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 외식 쪽이 올라오고 네. 식품은 계속 좋고 해외 쪽의 스토리도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체식 그렇군요. 이게 정리가 아주 깔끔하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고 네. 원래 이렇게 항상 불황일 때는 외국 기업을 우리가 싸게 인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인데 특히 식음료 관련해서는 브랜드 파워가 워낙 중요한 시장인데 이 타이밍에 해외 유력 네슬레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명망 있는 회사들을 인수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움직임은 그런 건 없나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사실 지금 불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되게 이슈가 있었던 게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재무 구조에 대한 이슈들도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뭐 차입을 늘리는데 좀 부담스러웠던 기업들도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식품 기업들이 자유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캐펙스를 막 늘리는 모습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M&A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는 매번 해요. 검토는 매년 해요. 그렇지만 뭐 이걸 적극적으로 하려는 기업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제가 궁금했던 분야거든요. 저희 친삼촌이 농심 부사장이세요. 어머. 그러세요? 네, 박창현이라고. 어이구. 네, 그래가지고 삼촌이 원래 꿀까베기하고 조총육아를 개발하신 분이고 와. 너구리랑 이것도 개발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 항상 어렸을 때 시범 삼아 설날 때 저희 집에 오시면 야 정화 이거 맛있는지 먹어봐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식음료 관련한 회사는 옛날부터 관심이 많은데 한 번도 제 포트에 못 담았던 게 너무 제가 공부를 못했는데 오늘 방향성을 딱 짚어주셔서 오늘은 너무너무 좋네요. 농심백은 사야겠다는 생각이 우리 조미진 연구원님 놔두면 오늘 12시까지 해야 돼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질문을 말이 못 하겠어. 예, 하나 알겠습니다. 물어보면 막 한 30분 하실 것 같아서 너무 설명이 네. 명쾌하시니까 아주 그냥 네. 시원하네요. 오늘. 시원합니다. 괜히 언제 한 번만 베스트 또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밤늦게까지 정말 밤늦게까지 나와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왜 베스트 애널리스트인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되네. 이해가 이해가 됩니다. 늦게까지 고생해주신 조미진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